비대면 직무교육 제1강 네트워크 기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서로 간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서로 같은 언어, 즉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장비와 장비를 서로 연결해 주면서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이라고요. 통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신 방식은 유니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멀티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유니캐스트는 1대1 방식이라고 하고요. 송신기기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클라이언트에 신호를 보낼 때, 즉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은 1번에 한 번, 2번에 한 번, 3번에 한 번, 4번에 한 번, 5번에 한 번 이렇게 5번을 보내게 되죠. 그럼 당연히 송신기기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1대 전체 방식이라고 하고요. 송신기기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기기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수신부, 받는 쪽의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죠. 그런데 전체 네트워크의 데이터 양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캐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1대 다 방식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미리 지정된 복수 개의 수신부에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라우터나 스위처가 멀티캐스트 기능을 지원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뒤에 설명될 때 나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의한 내용을 볼게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TCP/IP이고 TCP/IP가 사용하는 주소가 IP 주소라고 합니다. 자꾸 이 프로토콜에 대한 의미가 잘 모르겠죠. 이 프로토콜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약속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영어를 하고 상대방도 영어를 해야지 서로 소통이 되죠. 근데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일본어로 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해봐요. 서로 못 알아듣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우리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 받는 쪽은 TCP/IP다. 근데 TCP/IP를 사용할 때에는 서로 간 구분할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그 주소가 IP 주소가 됩니다. 따라서 IP라는 얘기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가 되는 거죠. 이 IP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32자리, 즉 32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32비트인데 8자리씩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8자리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바이트라고 표현하죠. 1비트가 8개가 있으면 8비트가 되고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통신 쪽에서는 바이트라는 용어보다는 옥텟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진수 32자리면은 1옥텟이 몇 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옥텟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이진수의 위에 전부가 다 0인 부분은 제일 작은 수, 전체가 다 1인수는 제일 큰 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 조합을 보면은 0.0.0.0 10진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 아래 거는 2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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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진수로 이루어진 IP는 현재 저희가 IPv4라 그래서 버전 4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버전 4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6% 정도도 안 남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v6, 6도 같이 겸해서 쓰고 있고요. 여러 뭐 이렇게 IoT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는 데에는 다 IPv4를 쓰고 있죠. 따라서 지금 내용들도 보면은 전부 다 IPv4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 IP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IP 주소를 보면요. 192.168.1.246인데 서브넷 마스크는 255 전체가 다 1111, 1111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다 제일 큰 숫자, 큰 숫자, 큰 숫자가 되고 끝에 0입니다. 그리고 기본 게이트웨이도 뭐 192, 168, 1.1 뭔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감이 좀 오는 게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앞에 3개의 옥텟은 네트워크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호스트 부분이 됩니다. 이 호스트 부분은 제일 큰 수인 255, 제일 작은 수인 0인데 0은 네트워크 자체가 되고요. 그리고 255는 브로드캐스트 부분으로 따로 빼놓은 IP입니다. 따라서 254개가 호스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정보를 달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죠. 하나의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부분은 같아야 되고 호스트가 달라야지만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알고 또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3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1번, 네트워크 2번, 네트워크 3번. 근데 이 3개의 네트워크는 서로 연결을 라우터라는 장치가 하고 있죠. 이 라우터라는 장치를 통해서 서로 간에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 1번에는 호스트 번호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2번에서는 2번, 3번도 있고 3번에서도 또 2번이 있죠. 이렇게 네트워크 구분이 되고 호스트 구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는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I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주소에 대한 클래스 구분입니다. 이 클래스 구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요. 2진수, 10진수, 16진수 서로 간의 진수 변환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찾아보지 말고 그냥 진수 변환기를 쓰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있어 보면은 네이버에서 진수 변환이라고 검색하고 첫 번째 나온 화면에서 클릭하면 이 창이 나옵니다. 이진수 1옥텟, 즉 8비트 1바이트라고 그랬죠. 전체가 다 1인수로 해서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면 255가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변환하면은 255가 나오죠. 만약에 첫째 자리가 0이고 두 번째는 111, 1111이면은 변환하면은 127이 나오죠.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한 값입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우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부분은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사무실이라고 표현할게요. 저희 사무실에 각자의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이 있고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어떻게든 라우터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우터는 외부 세계와 통신하게 되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런 클라이언트,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의 스위치에 연결되고 이 스위치는 다시 라우터에 연결돼서 라우터와 인터넷, 그 밖의 세계와 통신하게 됩니다. 즉, 라우터라는 의미는요, 네트워크와 다른 네트워크 간에 서로 경로를 설정하고요. 연결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하고 가장 빠른 길로 그런 트래픽을 안내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경로 설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라우터는 공유기 맞습니다. IP 타임 이런 공유들도 다 라우터라고는 하지만 라우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그냥 공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라우터는 아닙니다. IP 주소의 클래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 주소는 5개의 클래스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A, B, C까지 3개만 사용합니다. 나머지 2개는 멀티캐스트 그리고 연구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키포인트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에 대한 특징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 자세히 계산해서 보면은 계산하고 막 하려면은 시간 많이 걸립니다. 특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A는 IP가 4개의 옥텟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옥텟은 네트워크, 나머지 3개는 호스트. 클래스 B는 첫 번째, 두 번째 옥텟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호스트. 클래스 C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옥텟은 네트워크, 마지막 네 번째는 호스트가 됩니다. 따라서 그 호스트 개수는 2의 24승, 2의 16승, 2의 8승으로 계산이 되고, 거기에서 모두가 0인 경우는 네트워크 자체로 보고요. 모두가 1인 경우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개는 항상 빼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 2의 24승에 마이너스 2, 2의 16승에 마이너스 2, 2의 8승에 마이너스 2 해서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경우는 클래스 C 경우를 많이 보죠. 192점대. 그래서 우선은 네트워크 번호가 이렇게 되면은 클래스 A구나, 클래스 B구나, 클래스 C구나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다음 IP 주소의 클래스,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알맞게 기재하시오. 앞서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이 부분을 기재하는 데는 문제는 전혀 없고요. 이렇게 내드린 이유는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를 한번 보시고 클래스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진 IP 주소를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씌워주는 이진수의 조합이다. 전혀 이해 안 됩니다. 다음에는 IP 주소를 가지고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부분이고 또 어디까지가 호스트 부분인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놈이다. 이건 제가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안에 그림 보시면은 서브넷 마스크 있는 숫자, 이거를 외우고 계신 분도 많죠. 항상 디폴트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디폴트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금 딱 봐도 클래스 C입니다. 클래스 C인데 디폴트 서브넷이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 서브넷은 앞서 배운 클래스 A에서는 첫 번째 옥텟이 네트워크, 나머지 3개 옥텟은 호스트, B는 두 번째 옥텟까지, C는 세 번째 옥텟까지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브넷 마스크가 첫 번째 네트워크 부분, 호스트 부분, 네트워크 부분, 호스트 부분, 네트워크 부분, 호스트 부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디폴트로 두면 좋죠.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앞서 설명한 부분에서 클래스 A는 한 네트워크의 호스트 수가 이렇게 됩니다. 1600만 개, 1700만 개. B는 65000개, C는 254개.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모든 네트워크, 그러니까 단일 네트워크에서 이진수, IP 주소에서의 이진수가 모두 1인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갑니다. 여기 나와 있죠.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하는 역할은 생판 모르는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호스트들이 있는데 한 번씩 브로드캐스트를 보내서 확인합니다. 네가 뭐하는 놈인지, 네가 주소가 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씩 네트워크에 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뿌려줄 때 기준이 되는 게 서브넷 마스크가 됩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디폴트로 설정하게 되면 의미 없이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가 좋진 않겠죠. 뭔가 계속 트래픽이 쌓여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서브네팅 혹은 서브네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서브네팅은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호스트 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최적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서브네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예,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서브넷 부분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서브넷이 다르면 네트워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볼 때, 네트워크 관련돼서 볼 때, 정보 보안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렇게 해줬는데 뭔가 하면서 본인들이 확인할 포인트가 없어요. 내용을 모르면.
근데 서브넷 마스크가 가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실례로 제가 사례로 들었는데 그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서브넷은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또 서로 다른 서브넷끼리는 라우터를 통해서만 통신이 가능하다는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서브넷이 달라도 서로 통신할 수 있게끔 서로 경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우터가 없으면 이 부분이 안 됩니다. 아래 부분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와 관련돼서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150점, 100점, 0.0이란 클래스 B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 호스트는 100.1, 200.1 두 대가 있고요. 근데 서로 라우터가 없는데도 통신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습니까? 클래스 B의 경우는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55, 255, 0, 0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옥텟, 두 번째 옥텟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럼 위의 네트워크는 150점, 100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따라서 뒤에 100.1, 200.1은 같은 네트워크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보는 단일의 하나의 네트워크, 단일 네트워크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라는 로고도 표현을 합니다.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뒤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의 네트워크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즉, 브로드캐스트는 그 IP에서 그 이진수의 전체가 다 1인 수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마지막 숫자, 전체가 1인 숫자가 가장 큰 숫자잖아요. 그 IP에서 마지막 번호가 브로드캐스트 IP가 되는 거고, 이 IP를 통해서 단일 네트워크에서 뭔가 신호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다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근데 위에 주소를 만약에 255점, 255점, 255.0 즉 C 클래스로 서브네팅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받은 건 클래스 B지만 클래스 C 디폴트 도메인, 그러니까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로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부분이 150점, 100점, 100 그리고 150점, 100점, 200으로 변경돼서 서로 두 개의 네트워크가 존재하게 되고요. 가운데에 이 두 개의 네트워크는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게 되면은 잘못 서브넷 마스크가 됐는지, 서브네팅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브네팅 값을 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정보 보안이나 실제로 물리적인 선이 허브에 물리적인 선이 왔는데 저희는 바닥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뭔지 모릅니다. 어느 허브에서 온지도 모르고 모릅니다. 근데 막상 이 부분을 연결해 보면은 서로 다른 서브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연결해도 서로 간 통신이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 받은 겁니다. 뭔가 어디서든, 그러니까 정보 보안에서든 뭔가 잘못된 작업이겠죠. 분명히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걸 받아야 되는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받은 거죠. 그런 경우는 이런 서브넷 마스크를 확인해야 됩니다.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선비가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한양으로 가죠. 가면서 오랫동안 뭐 관문을 여러 개 지나게 되고 하죠. 성문 지나면서.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출발점이 여기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네이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 개의 라우터를 거치게 되죠. 그 여러 개의 거치는 라우터가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고요. 그 라우터의 IP, 내부적인 IP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 집에는 공유기가 있습니다. 그럼 공유기, 저희는 통신할 때 공유기까지만 통신하죠, 공유기. 그럼 공유기에 IP가 있죠. 그 IP를 저희는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유기는 그 다음 관문 가기 전에 또 똑같이 설정이 되는 거고, 또 설정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즉, 통과하는 관문의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랑은 크게 관계가 없지만
상식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뭐 네이버.com 혹은 뭐 다른 뭐 구글.com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도메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서버가 갖고 있죠. 근데 서버는 도메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서버는 IP를 갖고 있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매칭을 시켜야 되죠. 이 매칭 시켜주는 시스템이 DNS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용자가 www.naver.com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2번, 3번 쭉쭉쭉 가서 7번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8번까지 가서 IP와 연결이 되게 되고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정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DNS는 보통 전화번호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DNS는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LG, SK, KT 이런 부분에서 각각 가비아나 후이즈 등과 같은 이런 그 DNS를 관리하는 그런 업체들과 연동하게 되고, 또 이 업체들은 개별 회사에 갖고 있는 그런 DNS 서버들과 연동해서 결국은 어디서든지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IP 주소를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 어드레스는요,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부여된 고유 번호입니다. 12자리의 16진수로 표시되게 되어 있고요. 16진수라는 것은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앞에 6자리는 생산자 코드로 분류되고요. 뒤에 6자리는 호스트 번호, 즉 일련 번호로 나뉩니다. 생산자 코드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IP 컨피그를 쳐서 실제로 내 컴퓨터에 있는 랜카드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확인하고 이 사이트에다가 6자리를 입력해서 검색하게 되면 인텔 거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뭐 연락처 다 나옵니다.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 앞에 6자리를 통해서 생산자를 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6자리는 이 생산자가 제품을 만들면서 부여한 일련 번호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표현 자체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IP 카메라든가 이렇게 볼 때 맥 어드레스가 0인지 아니면 영문으로 5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절대 영문 5는 올 수가 없죠. 16진수기 때문에 영문일 경우에는 A, B, C, D, E, F만 올 수 있죠. 따라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숫자 0인 거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 어드레스를 이용한 통신 예제를 보겠습니다. example 1은 단일 네트워크, example 2는 라우터를 통한 복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호스트 Y가 호스트 Z한테 맥 어드레스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때의 명령어는 ARP를 쓰고요. 이 프로토콜 자체는 맥 어드레스를 확인할 때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를 날리죠. 야, 호스트 Z 맥이 어떻게 되냐? 호스트 Y가 보냈어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호스트 Z는 받아서 내 건 이거야 라고 Y한테 날리는 거죠. 이거는 단일 네트워크에서는 라우터 없이 바로 통신되는 거죠. 그런데 example 2를 보면요, 똑같이 Y가 날립니다. 위랑 똑같이 Z한테 날리는데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가 있다는 얘기는 네트워크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안에 빨간색 표시를 보면은 라우팅이 되어 있죠. 라우팅, 호스트 Z로 라우팅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라우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Y는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 Z에게 브로드캐스트를 날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맥 어드레스에 대한 부분은 항상 브로드캐스트를 날려서 기본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진단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핑이라는 명령어 많이 쓰죠. 네트워크 상에서 호스트 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할 때 쓰는데요. 사용할 때는 보통 핑 띄우고 -t 띄우고 IP 주소 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보통 핑하고 IP 주소 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루프백 IP를 보려면은 자기 자신인 IP,
127.0.0.1을 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아래 예시에 보면은 게이트웨이까지 신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 시간 단위는 1000분의 1초고요. 이 1ms 이하가 돼야지 보통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뭔가 트래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호가 없으면 네트워크 연결이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윈도우의 방화벽 설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패킷 손실이 발생하면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보안팀에 확인 요청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제 컴퓨터에서 한번 해볼까요? 제 IP는 지금 192.168.55.193이고요. 게이트웨이는 55.1이네요. 그리고 DHCP 서버를 해서 IP를 받고 있네요. 핑하고 게이트웨이 날려볼게요. 가죠. 네. 그리고 핑 다시 T. 그냥 핑에 IP만 쳤을 때는 4번의 신호만 보내고 끊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T를 넣었을 때는 계속 보내게 되죠. 그리고 컨트롤하고 C를 누르게 되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테스트라는 부분은 뒤로 넣어도 될 겁니다. 똑같이 될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통신이 제대로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핑 테스트로 보시면 되고요. 쫙 보면서 연결이 끊기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시간대별로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응답 받는 그런 시간 자체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뭔가 네트워크상 트래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깔끔하죠? 제 PC에서 지금 공유기까지로만 간 겁니다. 내부 공유기. 저희는 집에는 공유기가 2대 있거든요. 공유기 1번 통해서 다시 2번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데 1번까지는 아주 신호가 깨끗합니다. 다음 IP config. 이 부분은 현재 로컬 컴퓨터에 설정된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는 거죠. IP config 띄우고 슬러시 all 치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무선이든 유선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볼게요. IP config all. 저는 지금 컴퓨터에 호스트 이름이 장홀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주소 아까 16진수인데 12자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마 ECF05D가 리얼텍인가 봅니다. 그리고 서브넷 4 주소를 쓰고 있고 IP는 193 끝나고 만약에 IP6 주소를 쓰게 되면은 이 주소를 쓰게 되는 겁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55.1 그리고 DNS 서버는 DNS 서버 얘기했죠? 아까 DNS 서버 자체는 도메인을 IP로 바꿔주는 그런 서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트레설트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특정 지정된 호스트에 도착할 때까지 통과하는 여러 경로들 있죠, 라우터들. 그래서 경로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그 경로에서의 지연 시간을 추적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구간별 네트워크 트래픽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나오는 IP들이 만약 공인 IP라고 그러면은 이게 어디 건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후이즈나 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IP를 입력하게 되면 이 IP가 뭐 주식회사 KT 코네 거다 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잇따르 것만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소 확인 프로토콜입니다. ARP, 특정 IP의 맥 주소를 확인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지만 ARP-AIP는 게이트웨이로 할게요. 192.16 168.1.55였나요? 아니죠. 55.1이었죠. 네, 저희 공유기의 물리적 주소는 이걸로 나오네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netstat 명령어를 확인해 볼게요. netstat은 사용 중인 포트를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하면 사용 중인 포트 리스트가 나오죠. 이거를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포트 열고 닫히고 하는 부분들은 뒤에서 또 하겠습니다. 여기 상태에 대한 의미는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스핑입니다. 아까 트레서트 기능에 네트워크 트래픽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명령어고요. 패스핑 IP 주소, 패스핑 도메인 이렇게만 입력하면 됩니다. 보통 구간별 트래픽 확인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 도메인 네임 서버를 확인할 때 쓰는 nslookup 명령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쓰인 데는 없겠죠. 그냥 참고로 도메인 네임의 서버를 확인할 때에는 이 명령어를 쓴다라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과제입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커맨드 창을 직접 열어서 7개의 네트워크 진단 명령어를 직접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각 명령에 대한 결과창은 캡처하고요. 질문 또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해서 자유양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 보면은 기술 비대면 과제 제출에 나와 있고요.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이 꼭 통일해 주세요. 참고 바랍니다.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효율적인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두 관련 프로그램 간에 교환하는 데이터의 일정한 형태를 규정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해야 할 일들 여러 가지를 하나의 프로토콜로 다 수행하게 되면 되게 효과적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나눠 줍니다. 너는 파일 전송할 때만 써. 너는 텔넷 할 때, 그러니까 즉 원격지 컴퓨터 시스템에 로그온 할 수 있도록 도와만 줘. 너는 전자우편을 보내. 너는 전자우편을 받아. 이런 식으로 수많은 프로토콜을 서로 나눠 놓고 각각의 일만 하게끔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이 된 부분이 실제로 그 물리적이지 않은 그런 논리적인 어떤 포트로 작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프로토콜은 포트에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토콜 중에서 TCP와 UDP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TCP와 UDP라는 부분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게 아니죠. TCP는 연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연결이 됐냐 안 됐냐를 계속 확인하면서 연결이 끊어지면 다시 연결해야 되고, UDP 같은 경우는 연결되든 말건 나는 보내면 끝이에요. 한번 보내면 끝이에요. 얘가 받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TCP 같은 경우는 보낼 때 데이터를 차곡차곡 정리해서 보내요. 근데 UDP 같은 경우는 뭐 주고받을 때, 뭐 보내거나 받을 때, 뭐 이런 신호 절차도 없이 그냥 보내요. 근데 TCP는 UDP보다 전송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UDP는 빠릅니다. 그리고 TCP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UDP는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데이터의 순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그림과 같이 UDP 그림 봐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보내다 보니까 우편물이 떨어지든 말든 그냥 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TCP 같은 경우는 계속 확인하죠. 아직 도착 안 했어. 다시 한번 보내줘.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TCP는 연속성보다는 신뢰성 있는 전송이 중요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요. UDP는 TCP보다 속도가 빠르고 네트워크 부하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뢰성보다는 연속성이 중요한 서비스,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UDP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포트에 대해서 알아보죠. 포트는 논리적인 접속 장소입니다. 참 어렵죠? 이 포트라는 부분 직장에 일을 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우선 포트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잘 알려진 포트, 그리고 등록된 포트, 다이나믹 포트. 포트는 총 개수가 65,535죠. 이거는 2의 16승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의 16승. 전체 포트의 개수는 2의 16승. 그죠? 2의 16승계입니다. 포트는 2의 16승계고요. 잘 알려진 포트는 0번부터 1023번까지. 이는 IANA, 즉 인터넷 번호를 할당하는 허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류를 보게 되면요. 뭐 예를 들어서 20번 포트는 FTP 포트다. 뭐 37번은 타임 프로토콜이다. 뭐 이런 식으로 1023번까지는 이 허가위원회가 할당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등록된 포트는 24번부터 1024번부터 여기까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허가위원회에 등록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포트는 어떤 프로세스라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우터가 있고 이런 포트 80번이면은 웹 서비스죠. 80번 HTTP 웹페이지 웹 서비스 포트고요. 여기는 11번 카메라, 12번 카메라, 13번 카메라가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인터넷과 통신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라우터에서의 포트 매핑은 외부에서는 8032 포트로 들어오고 다시 내부 포트로는 80번 포트가 되는 거죠. 즉, 이 사람은 이 라우터로 접속해서 여기 11번, 12번, 13번 카메라를 웹 서비스 포트를 통해서 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사업장에서의 방화벽을 뭐 연다, 방화벽 해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되겠죠. 결국은 라우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게 신호를 받을 때 방화벽 예외 신청하죠. 그럴 때 외부는 8032 포트,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포트가 되는 겁니다. 아래 그림도 보면은 모든 통신 장비들은 각각의 포트를 가지고 통신하게 되어 있죠. 프로토콜 있죠? 80배 443, 443, 인터넷, 뭐 3128, 2222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트들을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트 확인은 이 링크를 누르면은 포트가 나올 겁니다. 네, 나왔네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포트에 대한 내용.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내용은 또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포트 개방 상태 확인인데요. 아까 이 텔넷 클라이언트는 깔렸죠? 그러면 포트를 열리고 닫히는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우선 한번 볼게요. 텔넷 192.168. 이렇게 55.193이었네. CMD
55.193. 지금 포트가 안 열려있지 않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걸 열고 닫히는 걸 확인하려면요. 우선은 딴 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어판. 지금 한 거는요,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고 해서 IIS 프로그램을 깔고 지금 제 IP로 한번 웹페이지를 한번 띄워보고 그걸 80번 포트로 띄워서 그거를 껐다 켰다 하면서 포트가 열리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알게 될 것 같고요. 다시 제어판 들어볼까요? 네. 관리 로그에 보면은 정보 서비스 여기서 보면은 이런 디폴트 사이트가 있고 여기 바인딩 80번으로 되어 있고 IP 주소는 192.168.55.193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얘를 중지하면은 다시 텔넷 193 여기에 80번 포트는 닫혀 있죠? 이걸 켜주면 지금 80번 포트를 이렇게 웹페이지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 로컬 18.55.193을 입력해서 이렇게 제 IP로 이제 뭔가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다가 실제로 뭐 HTML이나 등등 자바나 이런 걸 써가지고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이때는 80번 포트를 지금 사용하겠다고 한 거고요. 사용하니까 들어가죠. 실제로 이 포트가 열리면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꺼볼게요. 끄면 안 들어갈 거고요. cmd tlnet 그 다음에 192.168.55.193이고 이 포트를 바꿔볼게요. 만약에 80 말고 뭐 8081 바꿨는데 우선 켜지지 않고요. 8081을 누르면 지금은 포트가 안 열려 있죠. 안 열려 있는데 시작을 눌러서 켠 다음에 포트를 다시 확인해 보면 들어가죠.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텔넷으로 이렇게 포트가 열려 있다 닫혀 있다 부분들은 이렇게 텔넷 클라이언트 써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IIS 방금 이렇게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한 거는 포트랑은 상관없고 조금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포트 개방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방화벽 들어가서 방화벽에 있는 고급 설정에 들어가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조건으로 닫혀 있으면 열어도 됩니다. 보시면 원격 포트, 로컬 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의 방화벽에 대한 부분들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이용해서도 포트를 내부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트 중에서 RTMP와 RTSP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라이브 스트리밍 할 때 나오는 포트인데요. 포트 번호나 이런 부분들을 또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전체 파일을 보내는 개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미디어 플레이어, 그러니까 예전
실시간 스트리밍이 나오기 전에는 뭐 파일을 전체적으로 다운받는 개념들이 아주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이 부분들은 전체 파일을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가 시청하려는 부분에 몇 프레임만 전송하는 방식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서버에서는 계속 이 세 개로 나눠서 데이터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보내주는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듣고 싶어, 이 부분만 보고 싶어 하는 부분에 클릭을 하면 그 버퍼에 대한 부분과 같이 그 실제로 필요한 그 프레임에 대한 부분만 날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RTMP와 RTSP는 라이브 중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없어서 보안 문제가 좀 최소화되고, 그 다음 대역폭, 그리고 시킹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역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보통 저희와 관련된 거는 와우자 미디어 서버가 별도로 유료로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죠. 와우자. 그리고 이러닝이나 VOD 서비스, 라이브 중계 등의 분야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FMS 같은 경우는 아마 플래시 미디어 서버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보통 어도브 쪽에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RTSP,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인기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RTSP를 지원하지 않고 RTMP만 지원합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RTMP 엔코더 혹은 RTSP 미디어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트를 통해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달됩니다. 소스는 여기 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RTMP와 RTSP는 실시간 스트리밍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IP 카메라에도 해당됩니다. RTSP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건 또 별도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업장에서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그 모나크, HDX, 스테이터스 다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고 나중에 셋업할 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인 케이블이나 이런 다른 물리적인 확인, 서브넷 마스크 중요합니다. 확인하시고 원격지에 핑을 보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서로 간 핑이 안 갔어요. 안 가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리고 장비 설정 확인하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때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사례 2번입니다. MVR XRN 시리즈. MVR 지금 하나테크인 810S 제품이고요. 여기 보면은 맥 어드레스 1번과 2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왜 두 개가 존재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선 맥 어드레스 1번은 1.200 대역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그리고 맥 어드레스 2번은 웹뷰어. 근데 서로 간에 서브넷 마스크를 보면은 C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C. C면은 결국은 세 번째까지가 네트워크 대역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가 호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얘는 254개, 254개 되고 서로 간의 통신은 라우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이 맥 어드레스 2번을 사용하게 되면은 1번 자체에 대한 부분에 IP 카메라는 IP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 않고 DHCP 모드로 두면은 사용자는 이 2번을 통해서 들어와서 MVR로 들어오죠. 여기 맥 어드레스 2번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머지 카메라들은 MVR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장점은 이 카메라들에 대해서 IP 신청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것만 신청하는 겁니다. IP 신청은 이것만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DHCP로 놓고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단점은 뭐냐? 그렇게 할 경우에 사용자 입장에서 각 카메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사설망이라고 그러죠. 이 사설망에는 IP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죠. 결국은 MVR까지만 들어와서 보겠냐? 아니면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맥 어드레스 2번을 사용하지 않고 1번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IP 카메라를 물리고
사내망도 여기에 물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맥 어드레스는 MVR에 대한 맥 어드레스는 1번을 신청하게 되고, 나머지 IP 카메라, 설치한 IP 카메라가 뭐 4대다 라고 하면은 4대를 신청하게 되면 4대는 여기 물리죠. 네, 그리고 사내망도 여기 물립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네트워크망에 그 내부망이, 사내망이 물리면서 IP 카메라가 다 물리게 되고, 이 맥 어드레스 1번에 대해서는 DHCP를 반드시 꺼줘야 됩니다. 이 DHCP 기능을 끄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내부 망 자체가 꼬여버립니다. 그러면 정보 보안에서 막 찾아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내부에서 다른 카메라를 또 사용이 안 되고, 결국은 DHCP가 내부 그 사내망 자체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개념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설명한 부분들과 같이 이 맥 어드레스 1번과 2번은 서로 다른 네트워크 망이고 망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장에서는 IP 신청을 할 때는 기기 하나당 맥 어드레스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따지기보다 2번은 사용하지 않고 1번만 신청하고 쓰면 됩니다. 만약에 4외라 그러면은 두 개 다 뭐 써도 상관없겠죠.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4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1번만 써가지고 쓰면은 사용자도 IP 카메라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도 되고 MVR도 접속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 항상 사내망에 물릴 거라면은 맥 어드레스 1, 2번 모두 DHCP 기능을 정지해야 됩니다. 왜 1, 2번 두 개 다 하냐면은 실수로 여기서 물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DHCP는 뭔가 물리면 계속 뿌려주기 때문에 꺼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앞서 MVR, 네트워크 카메라, 그리고 POE 인젝터까지 연결해서 제 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고요. 확인하면서 찍은 영상들도 같이 편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사업장 설치 가이드와 관련돼서 제가 작년 초경에 한번 공유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근데 뭔가 좀 더 체계적으로 서로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항상 좀 고민하고 있고요. 네트워크가 저희 일과 관련돼서 뭐 항상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기술적인 융합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면서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